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육종가 입장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품종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육종가의 목표이면서 방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육종,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데 알맞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질, 유전 형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변이의 탐구와 변이의 창성, 없었던 것을 찾아내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성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변이를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쓸만한 거다, 써서는 안 되겠다, 그 선택을 해서 그걸 고정을 시켜야 되고, 고정된 하나의 품종이 만들어졌으면 이걸 많은 양으로 종자를 증식을 해가지고 증식된 종자를 필요한 농가에 보급하는 것, 그것이 육종 단계의 순서에 맞는 하나의 길입니다. 정답은 1번 변이의 탐구와 변이의 창성을 통해서 선택된 변이를 고정을 시켜가지고 종자 증식과 농가에 보급하는 그 단계, 1번이 정답입니다. 12, 비료를 주는 것이 10이죠. 이론적 계산을 위한 공식에 맞는 것은 뭐냐. 자, 비료 흡수량이 처음에 중요했죠. 흡수량에서 어떤 작물에 벼에 비료를 주었는데 얼마를 필요하나 그걸 계산할 때 그걸 천연으로 내가 비료를 인위적으로 공급을 안 해도 물에 의해서 공급되는 천연량이 있습니다. 그걸 재해놓고 비료를 몇 프로를 흡수했느냐, 흡수율로 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소 비료로 흡수량이 5kg를 흡수했다라고 가정할 때, 예를 들면 질소 비료를 어떠한 면적에 주는데 5kg를 질소 비료를 흡수를 했다. 그런데 이거는 흡수량 천연 공급량이 있어요. 물에 의해서, 관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천연 공급량이 1kg를 흡수를 했다. 그럼 비료를 얼마나 줘야 될 거냐? 실제 주는 양. 근데 이와 같은 비료를 1kg, 5kg를 준다고 해서 100%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5kg 주었을 때 50%를 흡수한다. 50%는 유실이 되거나 아니면 토양이 잔류가 된다. 100% 흡수가 되는 거 아니죠. 그 흡수율이 있어, 흡수율. 흡수율이 50%다. 가정을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5kg에서 처음에 1kg를 빼. 흡수율이 0.5야. 50%는 0.5죠. 0.5로 넣어주면은 자, 0.5. 이건 8kg가 8kg. 8kg. 실제적으로 8kg를 주었을 때 흡수량이 5kg 정도가 된다. 그래서 12 이론적 계산 방법은 2번. 비료 요소 흡수량, 거기서 천연 공급량을 빼가지고 비료 요소 흡수율로 논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벽실을 발화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 벽실은 벼는 고온 작물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높은 온도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벽시가 발화하는 데는 다른 작물하고 달리 30 내지 34도 정도의 고온에 유지를 시켜줘야 수분을 흡수하고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벽시가 싹시 나옵니다. 30 내지 34도. 다음 중 경작지 전체를 3등분하고 매년 3분의 1씩 경작지를 희화하는 방법. 이건 3포식 농법. 경지를 3등분을 해가지고 3등분을 해서 여기는 봄 작물을 심는다. 여기는 가을 작물을 심는다. 여기는 그냥 놀리면 지력 땅 속에 있는 유기물이라든가 양분을 그만큼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그만큼
작물이 자라는 영양소가 그대로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3등분을 쪼갰다. 3포식 농법이라고 그래. 근데 이 노는 기간 동안에, 쉬한 기간 동안에 여기에 두과, 콩과 식물을 재배해. 콩과 식물은 공기 중에 유리질소 떠도는 수많은 78%, 79%의 유리질소를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그걸 고정을 해가지고 이걸 질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콩과 작물을 재배하면 놀리는 동안에 땅이 기름져져요. 예를 들어서 1헥타 3,000평의 두과 목초를 재배했을 때, 알팔파를 재배했을 때 1년간에 100kg 질소를 생산한다는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노는 기간에 두과 목초를 재배하는 것은 계량 3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계량 3포식. 다음 중 토양 3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토양은 고상, 토양의 고체 덩어리를 고상이라고 그러죠. 흙덩어리. 그 다음에 액상, 물을 토양 속에 들어있는 물, 액상. 액상이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공간을 공기 중에 기상. 고상, 액상, 기상이 3상이고 주상은 해당이 안 되죠. 담수된 논토양에서 환원층에서 진행되는 화학 반응으로 올바른 것은, 환원층에, 밭토양에서는 주로 작물을 비료를 주게 되면은 그대로 비료 원소가 흡수가 되지만, 특히 유황의 경우는 밭토양에서는 SO4 형태로 흡수가 되지만은 논토양에서는 이게 공기 중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수소와 결합해서 H2에서 유화수소, 황화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벼뿌리를 공격하는 아주 유해 가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수항 때 물을 넣어주게 되면 황이 유화가스로 바뀐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경작지 토양 온도가 가장 높은 조건은, 자, 황색과 흑색 중에 황색보다는 흑색, 검은색이 온도를, 태양열을 받아서 토양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흑색. 그 다음에 방향으로 봐서, 자, 방향이 경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북쪽이고 여기는 남쪽. 북쪽으로 기울기가 있는 거. 그러면 저쪽에 남쪽에 햇볕이, 태양이 그대로 이걸 받아가지고 땅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흑색 토양으로서 북쪽으로 15도 경사진 거, 이것이 가장 토양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돼지의 임신기간은 얼마냐? 자, 돼지는 114일입니다. 사냥, 양, 염소, 그건 150일, 소는 280일, 말은 330일, 닭은 21일, 오리는 28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죠. 다음 가축 중에서 조사료를 주사료로 이용하는 것. 조사료, 사료 중에는 조사료가 있고 농우사료가 있어요. 조사료와 농우사료. 농우사료는 배합사료예요. 농후. 이거는 배합사료. 사료 공장에서 사료 포대에 담아서 파는 배합사료. 그 다음에 조사료. 조사료는, 자, 거친 사료, 볏짚, 목초, 그 다음에 엔실해지, 이와 같은 조사료, 거친 사료. 그런데 위가 하나인 가축은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조사료를 소화, 흡수, 이용하기가 제한적입니다. 위가 4개인 가축, 소, 염소, 사냥, 이런 가축은 제1위 속에 조사료를 소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사료가 되는 거예요. 위가 4개인 가축. 그래서 여기는 사냥.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토양 산도에서 산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뭐냐?
토양 산도를 pH라고 얘기를 합니다. pH 산도. pH라고 얘기했을 때 pH는 7을 중심으로 해서 7이 중성이에요. 중성. 자, 이쪽으로 가면 자 1이 있어. 1. 이쪽으로 가면 14까지 있어.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산성이에요. 산성. 이쪽은 염기성,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7부터 중성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성이 강해져.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알칼리성, 염기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보면은 pH 5, 6, 7, 10이 나와 있어. pH 5가 가장 산성이 센 수치입니다. 정답은 1번. 오리농법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오리를 논에다가 유기농업에서 잡초를 화학 제초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리를 집어넣습니다. 벼를 2양을 모내기를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나서 오리를 집어넣어요. 오리를 300평에 약 30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오리가 풀을 쪼아먹어. 풀을 쪼아먹게 되면은 자 오리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오리를 키우려면 사료를 줘야 되는데 사료비가 그만큼 전략이 됩니다. 잡초를 제거해 배설물, 분이나 오줌에 의해서 토양 비옥도가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토양 병원균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죠. 토양 해충을 잡아먹는 것은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병균, 곰팡이라든가 세균을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4번. 이따이병과 관계되는 중금속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일본에 어떤 공장지대가 있는데 그 주변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병이 나왔어. 그 병의 원인이 어딘가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그 주변에 카드뮴 공장이 있었습니다. 카드뮴 오염에서 어린아이의 이따이병이 나왔다. 그 지역이 이따이 지역이다. 그래서 이따이병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수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은 미나마타병이요. 이것도 일본에서 발견이 됐죠. 어린이에게 청색증과 관련된 비료 성분은 뭐냐? 어린 젖을 먹는 유아에게 시금치를 비롯한 일부 채소에 질산태 질소가 다량 함유가 됐습니다. 성인은 관계가 없지만 어린이에는 이 질산태 질소가 축적이 될 경우 혈액성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메트 헤모글로빈으로 바뀌어가지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매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색증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질산태 질소. 질산태 질소는 NO3, 질산태.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죠. 다음 중 장일성 식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한계일장, 하루 중에 햇볕 뜨는 시간이 12시간 내지 14시간을 한계일장으로 봤을 때 그보다도 긴 조건에서 꽂는 분화와 또 출수, 개화 출수가 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장일성 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일성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시금치, 봄보리가 해당이 됩니다. 고추와 도마도, 가죽과 식물은 주로 중일성 식물. 코스모스 국화, 가을에 꽃이 피죠. 가을은 햇볕 쬐는 시간이 짧죠. 봄에 비해서. 이건 단일성. 또 단장일성 식물이 있어요. 딸기와 프리뮬러, 이건 단장일성. 꽂는 분화는 꽂는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는 단일성이지만은 그 다음에 개와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는 시기에는 장일 조건을 요구하는 거. 그거는 단장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기, 프리뮬러, 또 시금치와 봄보는 장일성 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작물의 병해 중에서 보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깐부기, 시커멓게 보리 이삭이 썩어 들어가는 것. 줄무늬병, 보리의 이파리에 무늬가 생기면서 병해, 그 다음에 입마른병, 이파리가 말라 들어가는 것. 이거는 전부 다 보리에서 나타나지만 흰빛 입마른병, 이거는 주로 태풍에 의해서 벼가 태풍을
맞이하게 되면 또 많은 강우량이 놓게 되면 벼가 태풍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벼 이파리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에 세균성인 흰빛 입마름병 병원균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흰빛 입마름병. 이 흰빛 입마름병을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합니다. 백여꽃병. 흰 백자, 이파리 옆자, 하얀 이파리가 말라 들어간다. 백여꽃병. 백여꽃. 이것이 똑같은 내용의 흰빛 입마름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벼에서 나타나는 병이다. 우리나라 이모작 형태 중에서 여름 작물로고 여름 작물 형태로 재배가 되는 작물이 아닌 거. 자, 마늘을 보게 되면은 마늘은 재배하는 파종하는 시기가 주로 10월 달에 파종합니다. 10월 달에 파종을 해서 겨울에 월동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5월, 6월 달에 그걸 수확을 합니다. 그건 월년생 작물이에요. 월년생. 그래서 여름 작물, 봄에 파종해서 여름에 수확하는 거. 그것이 주로 여름 작물인데 여름 작물이 아닌 것은 여기에 바로 배추, 마늘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중 기원지,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거. 벼는 인도, 6줄 버리는 중국, 옥수수는 중남미, 인삼은 대한민국이죠. 다음 작물 중에서 연작의 해가 가장 피해가 많아서 가장 연작을 길게 요구하는 작물. 아마와 인삼이죠. 10년 정도는 한번 재배한 토양에 아마 또는 인삼을 재배해서는 안 됩니다. 병충해라든가 토양 선충, 또 미량요소 결핍,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작 장애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산지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토양 중에 산지에 충족토는 논이 주로 충족토, 흥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산회토, 이건 제주도의 땅, 붕족토, 산이 무너져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면 이게 씻겨 내려갑니다. 산에는. 경사지가 져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잔적토라고 그래요. 나머지, 잔액, 잔적. 남아가지고 쌓이는 거, 잔적토 또는 정적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종자 발화에 관계하는 호광성 종자로만 나열된 거. 호광성. 광을 받아야 발화가 잘 되는 거. 너무 깊게 복토로 오게 되면 싹이 안 나오는 거. 상추, 담배, 우엉, 페추니아 이런 것들이 또 잡초 이런 것들은 호광성 종자예요. 호광성.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추를 뿌려놓고 복토를 너무 깊게 오게 되면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햇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전 토양의 pH가 4.5였던 토양을 석회를 시험해서 지나고 나서 산도 교정을 하고 나서 다시 측정했더니 pH 6이 됐다. pH 4가 6이 됐어요. 그러면 산성 토양이 상당히 개량이 된 거죠. 토양 중에 수소이온 농도 처음 농도 얼마로 감소가 됐는가.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산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수소이온 pH하고 관계는 10배 차이가 나요. 1이 차이가. pH가 1이 바뀔 때마다 10배. pH, 특히 pH 산도는 pH가 1이 바뀌었다. 10배. pH가 2가 바뀌었다. 100배. 3이 바뀌었다. 1000배. 그러니까 pH가 4가 6으로 됐다. 얼마나 감소가 됐느냐. 이거는 동그라미를 2개를 쳐가지고 100분의 1로 감소가 됩니다. 만약 pH가 5였던 것이 6이 됐다. 그 10분의 1로 감소가 됩니다. 10분의 1. 그래서 10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답은 10배, 10분의 1, 100분의 1, 2번이 되겠습니다. 연동
온실의 단점을 보완한 온실로 연동, 좁은 양지붕 온실을 서로 연결하는 온실은 뭐냐? 자, 외지붕이라는 것은 지붕의 한쪽을 막아가지고 한쪽만 볕이 들어와요. 주로 채광, 빛을 받아들이는 데 용이하죠. 주로 취미 오락생활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연동형, 하우스를 계속해서 연결을 지어놓은 연동, 하우스 연결, 여러 개를 연결해 놨어. 연동형. 그건 대규모 시설 재배에서 많이 도입되어 있지만은 강풍이 오게 되면은 이게 지주대가 약해가지고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환기율도 떨어지게 되어 있죠. 3쿼터형, 4분의 3씩. 4분의 3은 햇볕을 보고 3쿼터형, 4분의 3. 이와 같이 햇볕을 보고 여기 4고 여기는 3 이런 식으로 해서 3쿼터형 그런 온실은 광선 입자도가 좋아가지고 멜론 재배에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벤노형 온실이라는 것은 연동 온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시설비가 절약되고 광 투과율이 높게 하는 것, 이것을 벤노형 온실이라고 해서 최근에 튼튼한 시설 자재를 써가지고 벤노형 온실로 많이들 바뀌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정답은 4번. 다음 중 근체류, 뿌리 근자, 근체류에 해당되는 것은, 자, 배추는 엽체류죠. 이파리를 먹죠. 오이는 과체류, 과실을 먹습니다. 우엉은 근체류, 뿌리를 먹죠. 우엉, 무, 당근 이런 것도 무죠. 완두는 협체류. 완두의 완두 콩은 물론이고 그 꼬투리 그것도 같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협체류라고 분류를 합니다. 정답은 3번. 바빌로브와 연관이 적은 것은, 바빌로브는 유전자 중심설, 전 세계를 8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8대 중심지설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원래 중심지에는 우성이 많고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열성인자가 많다. 그런 것이 바빌로브 주장인데, 이 캔돌레라는 학자는 이 사람은 고고학적 측면에서 재배 식물의 기원을 갖다가 구세계, 신세계, 아프리카, 일본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재배 식물의 기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캔돌레. 그래서 재배 식물의 기원은 바빌로브가 아닌 캔돌레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빌로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과수 중에서 인과류로만 짝지죠. 인과류. 사과, 배, 모가, 비파 이런 것이 인과류. 복숭아, 자두는 핵과류. 포도, 딸기는 장과류. 밤, 모두는 각과류에 해당됩니다. 각과류. 덩쿨조겐병과 관계가 있는 작물은 수박의 덩쿨조겐병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호박, 신토자라는 호박이 있어요. 신토자. 호박을 접을 붙여서 덩쿨조겐병을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2번. 물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관계법은, 자, 고랑간수는 비용은 적게 들지만 물 소모가 대단히 많죠. 공중으로 날아가고 또 휘산이 되기 때문에. 살수관수, 스프링클러, 주로 시설 채소, 정원수에서 많이 이용을 하죠. 지중관수, 지중해 파이프를 연결해서 관수하는 방법인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점적관수는 비닐 튜브, 조그마한 튜브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필요한 물을 갖다가 거기에 공급해 주면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져서 거기에 물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튀임으로 인해서 각종 토양 병에, 고추 같으면 탄저병,
물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이동도 막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 점적 관수법입니다. 피복 자재 중에서 유리 섬유를 첨가하지 않고 100% 아크릴 경질판, 연질판은 부드러운 것이고 경질판은 딱딱한 판넬, 그런 형태가 경질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만든 피복제는 어떤 거냐. FRP, 일본 FRP는 포리에스테르 수지에다가 유리 섬유를 보강한 것이 FRP입니다. FRA, 아크릴 수지판에서 유리 섬유를 샌드위치적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만든 것이 FRA입니다. MMA, 유리 섬유를 첨가하지 않고 100% 아크릴 경질판으로만 만든 것이 MMA라고 지칭을 합니다. 복층판은 이중 구조로 진공판으로 만든 것이 복층판. 주어진 문제에서 유리 섬유를 첨가하지 않고 100% 아크릴 경질판은 MMA가 되겠습니다. 논에 나는 잡초가 아닌 것은, 자, 그럼 밭에 나는 잡초가 뭐냐? 발행이, 독새풀, 명아주, 냉이, 쇠비름, 쇠뜨기, 망초, 쑥, 주로 밭에 많은 잡초들이 나옵니다. 피라든가 물달개비, 방동사니 이와 같은 것은 주로 논에서 나는 잡초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 논에 나는 잡초가 아닌 것은 발행이가 되겠습니다. 발행이. 수고 많으셨습니다.